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뭐 책도 쓰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또 테니스 코트도 만드시고. 예. 제가 테니스 펜션을 네. 테니스를 워낙 좋아해서 네. 땅을 좀 샀어요. 네. 그래서 한 750평 정도 되는 땅을 사서 테니스 펜션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다 완공되면 제가 또 이렇게 토지 개발하면서 좀 겪었던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정리해서 공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이 또 많이 있으실 테니까. 네. 테니스 쪽도 한번 유튜브로 한번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저는 그걸 하고 싶어요. 네. 시장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빠지면은 사실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시장 빠졌을 때 뭔가 좀 더 공부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좋을 때는 유튜브 조회수 잘 나오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안 나오더라고요. 네. 많이들 안 보시나 봐요. 사실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원래는. 빠질 때 뭔가 더 공부하고, 뭔가 더 바빠지면서 우리가 또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 또 이제 그런 기회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럼 진짜로 이번에 올해가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정말 쉽지 않은 시기인 것 같은데. 특히 4월이 많이 빠졌죠. 그렇죠. 미주부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말부터 조금씩 대비는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이제 금리 인상에 좀 강한 종목들로 일부 좀 갈아타기도 했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되면 같이 좀 좋을 기업들도 좀 매수를 하기도 했고.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인 자산 배분의 메인은 이제 고성장주, 4차 산업혁명, 고성장주가 메인이긴 한데 일부 계속 좀 리밸런싱은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시장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줄 몰랐던 거죠. 그래요? 이렇게 빠질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좀 갈아탈 걸 이런 생각도 뒤늦게 후회를 하지만 그래서 이제 현금 보유 비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생각하셨던 것보다도 많이 빠졌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4월까지 이렇게 빠질 거라고는 사실 좀 예상을 못했는데 굉장히 많이 빠져서 제가 그 테니스 펜션 한다고 이제 올 초부터 땅 사고 뭐 하고 하느라고 이제 보유한 현금을 다 그쪽에 좀 쓴 상태여서 그 현금이 있었으면 제가 4월 말에 주식 자산으로 더 들어갔을 텐데. 그러세요? 더 제 기다리는 스타일이었으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세요? 물론 이제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분할 매수로 계속. 지금이 또 주식 자산을 늘릴 때다 이런. 왜냐하면 주식이 또 이렇게 한참 버블 수준의 꼭대기에 있을 때는 이제 매수를 하기 부담스럽잖아요. 오히려 이제 많이 빠질 때. 또 이제 개별 종목들 중에서도 특히 좀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기업들 잘 분석을 해서 좋은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사실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빠지면 빠질수록 저는 좀 바빠지거든요. 할 만한 기업을 찾느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현금이 있으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사기에 좀 적절한 그런 기업들, 조건들이 보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그 섹터들 위주로 일단 만약에 이제 본다면은 저는 한 2개 정도 섹터를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첫 번째는 전기차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두 번째가 반도체 섹터인데 제가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그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어떤 주제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또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로드맵으로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 뭐 인공지능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산업들이 한꺼번에 뭐 성장을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어디다가 해야 되냐 그거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 앞으로 한 2, 3년 동안 굉장히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 산업 이쪽인데 그걸 찾는 조건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큰 그런 산업을 찾아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큰 산업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기차, 2차 전지, 그다음 반도체 섹터라고 보기 때문에 최근에 또 반도체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시장은 장기적인 사이클보다는 단기적인 사이클에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섹터 많이 빠졌을 때가 아주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PPT에 이렇게 또 깔끔하게 매수하기 좋은 기업을 찾는 4가지 기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요거 제가 한번 보고 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요. 예. 그 첫 번째 그 밸류에이션이 적정 가치 이하로 하락한 기업이 그 말씀해주신 2차 전지 반도체 전기차 안에서도 예. 지금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나 AMD가 과하게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중국이나 대만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봉쇄 관련 이슈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기사 같은 거 검색해 보면 엔비디아의 GPU가 뭐 재고가 남아돈다 이런 얘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재고가 많고 뭐 중국 문제가 좀 있어서 뭐 좀 위험하다 뭐 이런 견해도 있지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5월 25일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실적 발표일을 한번 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성장 잠재력에 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는 좀 많이 빠졌다. 엔비디아가 그러면은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향후 이제 뭐 성장성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좀 밸류에이션 쪽으로 적정 가치 이하로 좀 판단이 된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뭐 저점이 어디냐, 뭐를 맞추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점쟁이처럼 뭐 이 바닥이 어디냐 이런 걸 맞추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회사의 어떤 적정 가치,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를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 내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 미치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또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또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테슬라의 이제 주가 차트인데, 자 여기 보시면 여러 이제 월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여러 월가 전문가들이 테슬라의 적정 주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JP모건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적정 주가가 295불이었다가 325불로 높였잖아요. 지금 현재 테슬라 주가가 지금 뭐 900불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JP모건은 여전히 짜게 보고 있는 거죠. 325불.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1100불. 그러니까 되게 천차만별이잖아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도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천차만별인데,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테슬라 투자자들이 누구 말을 믿고 투자 기준을 잡아야 되냐? 이건 자기 기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떤 기업이든지 자기만의 어떤 적정 밸류에이션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자꾸 이제 물어보세요. 지금 사면 돼? 뭐 바닥이 어디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실. 워렌 버핏도 경제를 예측하는 건 의미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기업 또는 테슬라 같은 기업, 고성장주들, 그러니까 앞으로 큰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3년 뒤, 5년 뒤에 그 회사의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적정 밸류에이션을 한번 산정해 보면서 내가 3년 뒤 또는 5년 뒤에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목표 주가를 정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나스닥이 막 4% 이렇게 떨어졌을 때 현금이 있으셨고 그리고 저자님이라면 들어가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분할로 들어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분할로 들어간다는 게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을 예를 들어 뭐 이제 엔비디아를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할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지금같이 굉장히 공포심이 공포심이 큰 상황이면 좀 더 쪼개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 한 200만 원씩,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1,000만 원씩 살 건데, 나는 200만 원씩 5번에 걸쳐서 분할해서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조금 더 쪼개는 거죠. 한 5번 정도 나눠서 하는데, 좀 더 보수적으로. 7번, 8번. 이렇게 좀 더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10년을 보고 이 기업의 향후 10년에 이 기업이 향후 10년 동안 이만큼 성장할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투자를 했다면 사실 주가가 하락했을 때가 좋은 기회잖아요. 10년을 갖고 있을 거라면. 그러면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뭐 한 180불 때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밑으로 더 떨어지든 아니면은 그 조금 위에서 사든 한 10년 뒤에 만약에 이 기업의 주식의 가치가 한 5배 정도 상승을 할 것이라는 어떤
정답이 나와 있다면 지금 한 10%뭐 비싸게 사고 10% 싸게 사고 사실 큰 의미는 없는 수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투자 예산을 정했으면 이왕이면 좀 바닥에서 들어가는 게 기분은 좋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예, 네. 좀 더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또 3번에 예. 그 인플레이션이 와도 기업의 수익률이 하락하지 않는 기업. 예. 이게 또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예. 저거는 좀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저 같은 경우는요, 재무제표를 볼 때 네. 매출 이익률을 많이 봐요. 네. 네, 매출 이익률은 한마디로 매출에서 매출 원가만 뺀 수익 지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화장품 비즈니스를 하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영업이익률하고 다른 건가요? 영업이익률과 다르죠. 네. 영업이익률은 쉽게 말해서 매출이익에서 판관비까지 뺀 게 영업이익이고요. 네. 네, 매출이익은 원가만 뺀 게 매출이익이죠. 네, 그러니까 매출이익이 안 좋은데 영업이익이 좋을 수는 없죠. 거의. 네, 일단 매출이익률이 좋아야 네. 그 다음에 판관비를 어떻게 쓰던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익률이 좋다. 예,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수익률이 하락하지 않는 기업은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의미는 물건 생산 원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생산 원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재무제표에서 매출이익률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건 그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이 지금 일반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가격 너무 자주 올린다고. 네. 그래도 사잖아요, 테슬라.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매출이익률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엔비디아의 손익계산서인데요. 네. 지금 여기 그로스 프로핏, GP, 얘가 엔비디아의 매출 이익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과거부터 이게 연도별 재무제표니까 여기를 쭉 보시면 지금 10년 전쯤에는 한 52% 정도 하다가 지금은 64.9% 위로 올라갔네요.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 의미는 엔비디아가 제품 생산 원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납품 단가를 올리거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이 낮아지고 매출 이익률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인플레이션이 와도 이런 매출 이익률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지는 기업이 있다면 아주 훌륭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제가 예전에 화장품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던 게 화장품 비즈니스가 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어요. 네, 제가 이제 사업을 한 16년을 했는데 그러면은 브랜드력이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 예를 들면 SK2나 뭐 에스티로나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은 가격이 굉장히 높잖아. 네. 근데 이제 중소 화장품 브랜드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또 소비자가 이제 구매를 하고 뭐 해외 거래처들도 그러니까 공급 그 생산 원가가 좀 낮아야 또 아무래도 대형 브랜드들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마진 폭은 적고 그러니까 유통업자 입장에서 저희 같은 좀 중소 브랜드들은 브랜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마진 구조가 좋기 때문에 저희 같은 브랜드도 같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제 어떤 뭐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가 와서 저희도 생산 원가가 올라가면 그거를 그대로 소비자나 아니면 저희 이제 거래처한테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산 원가가 올라가서 조금만 공급 단가를 높이겠습니다. 그러면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본인만의 브랜드력이 있거나 예, 그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가격 결정력이 있으면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군요. 근데 그걸 뭘로 보냐면 매출이익률로 본다는 거죠. 매출이익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큰 산업 그 중에서 요즘 많이 보셨겠지만 요즘 반도체 공급 부족 얘기 많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대중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원료 중에 이제 배터리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원료 중에 하나가 리튬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2023년까지 수급이 빡빡하고 2024년부터는 공급이 부족해진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오렌지색이 수요고 네. 파란색이 공급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2021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맞았는데 균형이 2022년부터 계속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공급보다 수요가 커지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냐?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전기차에 투자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도 리튬이 부족해져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전기차 기업들도 또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겪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반도체 쇼티지 작년에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뭐 자동차 관련주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게 생산 차질이 빚었거든요. 네. 뭐 니오 같은 중국 브랜드 니오 같은 회사는 한 달 정도 공장 가동을 또 멈추기도 했었고, 그러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공급보다 수요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리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더 커지고 공급이 부족해졌을 때 좋아할 만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된다는 거죠. 또는 그런 산업에 통째로 투자를 하거나. 네. 그러면 저런 경우에는 리튬 좀 원자재를 다루는 그런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이제 개별 종목에 투자하실 때는 좀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또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잖아요. 임원진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에서 수강생분들과 이제 공부하는 자료인데, 네, 공개하셔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 관련 ETF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쪽 한번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3D 프린터, 5G, 뭐 로봇, 미래에너지, 반도체, 우주산업, 뭐 의료혁명, 네. 인공지능, 자율주행, 전기차, 클라우드, 뭐 핀테크 등등 IoT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관련 산업에 이 관련 섹터, 이 ETF에 투자하시는 게 일반 투자자분들은 더 좋은데, 그러면 지금 이 ETF를 다 사야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1년 수익률과 3년 수익률을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빨간색이 S&P 500이에요. 스파 ETF. 시장. 예. 그래서 3년 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정리를 했을 때 이 시장의 수익률을 이긴 섹터가 어디냐, 이거를 좀 쉽게 구분해 보실 수 있게 제가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3년 수익률로 높은 섹터가, 그러니까 S&P 500 시장을 이긴 이 섹터가 지금 미래에너지 쪽, 태양광이나 미래에너지 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기차, 반도체, 미래에너지 또 있죠. 네. 그 다음에 자율주행, IoT까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차, 자율주행, 전기차 자율주행에 당연히 배터리 산업도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너지, 태양광, 이런 쪽이 S&P 500을 이겼다는 거죠. 최근 3년 동안.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런 산업들이 다 성장하는 산업은 맞는데 그 순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뭐 한 예로 3D 프린팅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3D 프린팅의 시장 성장 전망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22년에 있잖아요. 예, 다른 산업보다는 미미하네요. 아직은 미미한 거죠. 한 2028년 정도는 돼야 이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표에서도 보면요, 3년 수익률로 보면 지금 3D 프린팅에 투자하는 ETF가 PRNT라는 ETF가 있는데, 얘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죠. 3년 수익률이 다른 섹터보다는 지금 하위권에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만큼 아직 이 산업은 좀 우리한테는 좀 멀리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ETF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보면 우주산업, UFO나 뭐 ARKX 만들어져 얼마 안 됐지만 지금 1년 수익률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3%. 그러니까 앞으로 유망한 산업은 맞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에서 만약에 투자 순서를 잡는다고 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1년 수익률 또는 2년, 3년 수익률을 보면서 좀 종목을 선별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주가는 앞으로 1, 2년 정도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지금 최근에 한 1년에서 3년 수익률을 보면 앞으로 어떤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평균을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TAN 같은 경우는 3년 수익률이 162%나 돼서 이런 거는 좋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너무 또 비싸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년 수익률을 보면 또 마이너스 13%라서 그렇죠. 탄도 한번 보면요. 지금 괜찮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5년으로 보면은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도 굉장히 지금 수익률이 좋은 거잖아요. 2021년까지 굉장히 좋았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개별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뭐 섹터나 앞으로 유망한 산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통째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지금 이런 굉장히 수익률, 3년 수익률이 좋은 종목도 조정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럼 미주부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요거 TAN하고요. 아까 뭐 아크 그 주식 두 개를 만약에 우주산업, 아크X 이런 거를 이렇게 비교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걸 사실 것 같으세요? 아크X는 이제 마이너스고 저거는 이제 고점에서 조금 떨어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걸 제가 공부를 해봐요.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 섹터별, 산업별 시장 전망 자료들을 먼저 공부를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좀 규모가 커지는 그런 시장 그런 것들을 먼저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뭐 메타버스 쪽도 그렇고 뭐 5G도 그렇고 3D 프린팅도 그렇고 다른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도 이렇게 이제 이 기울기가 보면 좀 뒤로 갈수록 가파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가파라지는 산업은 굳이 지금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죠. 앞으로 한 3, 4년 뒤에 투자해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당장 투자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당장 성장하는 그런 쪽들. 지금 뭐 인공지능, 전기차, 뭐 배터리, 충전소도 이제 전기차가 많아지면 당연히 충전소 인프라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이 산업의 성장 속도, 이런 평균 성장률 같은 것들을 보는 연평균 성장률 같은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자료, 이런 보조 자료도 같이 보고 판단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메인인 분들은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처럼 좀 장기 투자, 그러니까 주식 자산 개념으로 계속 좀 주식 자산을 늘려가는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많이 앞으로 성장할 것인지,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그러니까 2, 3년 단위로 끊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자료를 한번 보여드린 거거든요. 3년 수익률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이 극명하게 딱 갈리잖아요. 핀테크 쪽도 지금 하위권에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3년 뒤에는 이 순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3년 수익률. 미주부님께서는 개별 종목하고 ETF랑 둘 다 하시나요? 그렇죠. 비중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한데 그 이유는 당연히 시장 수익률을 이기고 싶은 욕심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거의 전업 투자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만큼 개별 종목의 비율이 큰 편인데, 일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100% ETF로만 해도 충분히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투자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최근에 이제 또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이런 좀 검증된 자산 배분 전략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화면은 PAA라는 이 자산 배분 전략인데,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인데, 뭐 50년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한 11.8% 정도 됐다고 하고, MDD 고점 대비 한 13% 정도. 별로 안 높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방어적인 그런 자산 배분 전략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꼭 이걸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12가지 자산이 있어요. S&P 500이나 뭐 나스닥, 뭐 미국 소형주, 유럽 주식, 일본 주식, 뭐 개발도상국, 뭐 리츠, 금, 원자재, 뭐 하이리 채권, 회사채, 미국 장기채, 이런 식으로 12개 자산의 1년 이평선을 계산을 해서 현재 얼마나 마이너스냐, 그거에 따라서 이 IF라는 안전자산으로 이제 도망가라.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전략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좀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날짜를 지정을 하면 현재 우리가 이 날짜에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2년 1월 1일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각 자산별 수익률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6개 자산에 이렇게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가장 최근으로 한번 제가 날짜를 바꿔볼게요. 6개면 빨간색인 건가요? 그렇죠. 예. 노란색인 거. 빨간색. 예. 여기 지금 숫자가 있는데 0이 아닌 숫자가 있는. 예. 그래서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그다음에 미국 소형주 IWM, 그다음에 유럽 주식, 그다음에 리츠, 원자재, 미국 중기채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날짜를 제가 지난달로 한번 바꿔볼게요. 4월 1일 많이 빠졌잖아요. 네. 네. 바꿔보면 지금 4월 1일 기준으로 보면 IF 그리고 도망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4월 1일부터 4월 29일 한 달간 이제 수익률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그러니까 활용하실 수 있게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 IF를 갈아탔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 3.6%.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원래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긴 맞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하고 뭐 양적 긴축한다 뭐 이러면서 국채 가격도 많이 하락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IF 같은 경우는 미국 중기채인데 한 3.6%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4월달 한 달만 여기 보면 지금 스파이 ETF가 9% 정도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QQQ가 13.4%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훨씬 시장은 굉장히 크게 박살이 났고 아마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산 배분 전략으로 했다라면 남들이 이렇게 빠질 때 나는 좀 좀 마음 편하게 어느 정도 자산을 지킬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반성의 의미인가요? 사전에 할 수는 없는 거고. 보통은 이제 이런 자산 배분 전략으로 한다고 하면 매달 초 또는 매달 말에 월 한 번 리밸런싱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날짜를 바꿔볼게요. 지금 이거를 3월 달로 하면 3월 달에는 어떻게 했었어야 됐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3월 달에도 IF에 있었어야 돼요. 네. 그럼 3월 달에도 그렇고 2월 달도 보면 2월 달에도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알려준다는 거죠. 와, 진짜 장이 안 좋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만들어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1월 1일까지는 이제 6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었다가 2월 1일부터는 IF를 많이 갈아탔다면 지금 시장이 한 4개월 동안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박살이 났을 때 방어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이런 자산 전략을 제가 이렇게 백테스트를 해보면 하락장은 확실히 잘 막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승장에서는 조금 늦게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자산 배분 전략이. 그래서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는 조금 덜 먹더라도 시장이 빠질 때 좀 더 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런 자산 배분 전략 한번 보시는 것도 좋죠. 이런 자산 배분 전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2000년도 코로나 이후에 급상승할 때는 다들 성장주 얘기하고 자산 배분이라는 건 별로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자산 배분이라는 용어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게 어떤 매수 타이밍이나 종목 선택보다는 자산 배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느냐가 더 수익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무 개별 종목에만 집중하시기보다는 이렇게 ETF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날짜를 바꿔보면서 각 산업별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런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이번 그 폭락에서는 성장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나스닥이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많이 빠졌죠.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